안녕하십니까. 세아복지관의 관장 김용길이라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사실은 작년에는 직접 뵙고 지금의 주제를 함께 나눴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소통하지 못하지만 제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팁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좀 딱딱하죠. 근데 사실은 노인, 어르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봉사자로서 좋을 것인가, 뭐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화두로 던진 단어인데요. 소통이 뭘까? 아마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소통이라는 건 사실은 막힌 것을 뚫어내는 그러니까 뻥 뚫어서 함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어떤 중요한 방식들을 얘기하는데요. 말처럼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소통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다, 연결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순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것을 터서 잘 흐르도록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통을 잘 하려면 무엇이 우리 소통을 막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또 소통의 어떤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건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수용하느냐, 이것들이 사실 가장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과정들이 모를 때는 어렵지만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또 대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때 소통은 원활해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학생들께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는 하셨거나 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실 텐데요. 사실 이 어르신들 봉사활동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복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하면 사실 어렵지만 복지라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노력봉사하고 어르신 만나는 그런 봉사의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소통들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소통에는 경청하기 또는 질문하기, 정보 제공하기, 또 여기에는 말하기도 있겠죠. 근데 뭐 요즘 학생들 말은 잘 하시잖아요. 말하는 거는 사실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잘 들어주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의미, 소리의 어떤 내용들을 잘 캐치해서 이해하는 것. 좀 얘기하면 경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arefully listen이라고 해서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소통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나오죠.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하는 것이며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너무 딱딱해요. 좀 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과 함께 내가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눈높이대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성결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 아마 좀 보셨던 분 계실 것 같아요. 한 글자를 두고 상대방에 따라서 보는 해석이 다른 거죠. 이게 구자로 보이느냐 육자로 보이느냐. 아마 화면에 보신 분들도 뭐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육자로 보일 수도 있고 구자로 보일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육자로 봐도 맞는 거고요. 구자로 봐도 맞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그건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또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어르신 봉사하실 때 우리가 주의할 건 이런 관점이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시간을 투여해서 이분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주면 이분들은 정말 좋아할 거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신이라는 분이 그린 사파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사람이 가진 문제만 해결해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감. 그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상황을 충분히 같이 느껴주는 것. 그죠? 어르신 하면 사실 우리가 집에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어렵고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혼자서 그 자기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나의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서 따뜻하게 다가와주는 봉사자들을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진 뭐 재능을 가지고 함께 뭘 나누고 또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또 나누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공감받는 거에 대한,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복지라는 것들, 행복한 상태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존중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은요, 나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존중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진실되게 다가가야 돼요. 그죠? 겉으로만 위하는 척, 겉으로만 봉사하는 척 한다면 어르신들은 아마 여지없이 아실 거예요. 진실되게 다가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감하는 자세로. 근데 공감하려면 어르신의 특성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신체적, 정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고립 속에 있는 어르신들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존중, 진실, 공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봉사를 하신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경청을 좀 이렇게 풀어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리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앞에 영문자를 따서 풀이한 건데요. 귀담아 들어주는 것, 중간에 끊지 마는 것, 웃으며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눈 맞추며 대화하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도 다 공감이죠. 그래서 사실 리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carefully listen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러니까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이라는 또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일반적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어르신이 될 수 있고요. 당사자라는 표현을 사회복지 현장에 또 쓰긴 하지만 쉽게 우리가 통용되는 말로 클라이언트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한 5가지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앞에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걸 제가 클라이언트를 어르신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을 정면으로 쳐다보아라 라는 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르신들 얘기할 때는요, 무슨 얘기를 하지? 왜 이게 어떤 경우는 중언부언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말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공감에 대한 어떤 동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은 마음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봉사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봉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고 나의 삶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공감을 갖고 소통하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긴장한다고 뒷짐지거나 또는 팔짱을 끼거나
또는 뭐 주머니에 손을 든다거나 뭐 그런 학생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자체가 어떤 소통을 막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친근하게 가지만 열린 자세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과 대화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아마 많이 봉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봉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 어르신을 통해서 내가 또 뭔가를 느끼고 배울 게 있다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들이 소통하는데 또 어떤 어르신을 봉사하는데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 많이 쓰는 거죠. 아이 컨택 하는 거죠. 눈 맞춤을 지속해라. 근데 이것도 뭐 뚫어지게 계속 째려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담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담할 때 내담자가 왔을 때 진짜 아이 컨택 하라는 걸 배웠다고 30분 상담한 30분 동안 째려보듯이 아이 컨택을 하면요. 그건 상담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아이 컨택을 유지하는 것, 꼭 눈만 바라보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뭐 입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에 집중하라 라는 의미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장을 풀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솔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건 공감하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처음에는 누구나 긴장이 되고요. 우리 봉사자 우리 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긴장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떻든 왔기 때문에 또 나이는 어리지만 나를 도우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을 마찬가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 또 때로는 약간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5가지 지켜야 될 어떤 기준선들을 얘기했으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봉사를 시작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뭐 학자들이 나와서 좀 그런데 가트맨이라는 박사님께서 코칭, 감정 코칭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시고 실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대화 유형의 패턴들을 연구하시면서 유형들을 좀 구분하셨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축소 전환형이라는 게 있고요. 억압형이라는 게 있고요. 방관형, 그 다음에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감정 코칭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소 전환형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상대의 감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고요. 상대의 부정적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격려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놀리거나 농담 삼는 형태. 종종 이거 뭐 뇌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뭔가 대가를 말하는 형태가 축소 전환형이죠. 뭐 어렵게 5문장으로 설명했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 그런 일로 슬퍼할 것까지 있니? 라고 해서 상대의 감정이나 말들을 사실은 정말 진실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서 그냥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대화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억압형이라는 게 있어요. 축소형과 좀 비슷해요. 그러나 훨씬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형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훈계하는 거, 이거 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우리가 봉사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지시하는 형태를 나도 모르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억압형은요, 초기 단계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서로 긴장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된 후에 친하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훈계하고요. 부정적 감정은 억제, 자제한다는 생각이 강한 거고요.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다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 그것 갖고 울고 난리야 라고 해서 아예 울지 못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틀려라고 한다는 그런 문장 자체가 억압형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죠. 방임형이 있는데요. 부정적 감정도 허용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방임이라는 건 뭐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심 없어서, 애정 없어서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봉사들이 간혹 있어요. 뭐 100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긴 하지만 봉사한다고 안 하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봉사자들이 대부분 방임형이 많습니다. 무제한 허용, 행동을 선도해주거나 대안을 찾아주지 않음, 감정에 대해 올바로 지도해주지 않음, 감정은 다 분출해야 한다고 믿음, 싫으면 실컷 울어, 힘들면 일하지 마.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공감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방임형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감정 코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허용하거나 행동에 제한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정은 허용하나 행동에는 적정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상대의 부정적 감정은 좋은 교육의 기회로 여기고 상대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는 거죠. 감정에 대해 훈계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라고 해서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죠. 특히 그 봉사자들이 뭐 상담하면서도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침묵. 근데 상담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침묵을 즐겨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봉사하러 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긴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착각과 강박에 막 시달려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형에도 시간을 충분히 허용해라 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때까지는 어르신의 그런 행동이나 솔직히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기다려주고 이해해 줬을 때 소통은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봉사 갔는데 어르신 얘기 안 한다고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침묵을 일단은 즐기시고요. 어느 정도가 됐는데 봉사가 횟수가 지났는데도 계속 침묵한다면 그건 조금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초기에는 충분히 침묵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대화란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요.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 호감과 존중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의 말과 상관없이 다른 화제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또 잔소리 같다라고 해서 어르신은 막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거 얘기하시죠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시종일관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특히 치매인 경우에는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시고요.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말하는 패턴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이랑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죠. 상대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웃거나 헐뜯는 방식의 어떤 대화는 원수로 만드는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는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의 전제 조건은 이해와 공감이고요.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은 사실 상대에 대한 충분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의 특성을 알고 변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이제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이제 노인이 되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아마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독특한 게 아니라,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생 보편적인 문제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결국 거기서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신뢰를 통해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아마 이게 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갔다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일방적으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뭐 여러분들이 뭐 상담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요구라는 게 있고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막 쏟아내는 질문이나 쏟아내는 요구 사항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는 표현하는 방식인가를 구분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구분하기 어렵다 한다면 혹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봉사자들끼리, 또는 이게 슈퍼바이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어떤 리더급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상의하는 방식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이요, 모든 걸 다 원하는 것만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원하는 걸 일부러 해주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want와 needs의 구분이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쏟아내는 모든 사항들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구분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 꼭 함께 논의해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표현되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사항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봉사를 시작한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면서 봉사활동을 좀 더 만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욕구 특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연관한 건데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의 욕구를 4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이건 신체적 욕구, 심리 정신적 욕구, 사회적 욕구, 영적 욕구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종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이요, 그게 이제 뭐 일반 종교든 아니면 좀 특수한 종교든,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좀 약간 이상한 종교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종교든 그 종교에 몰입해서 그 삶을 위안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욕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종교적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근데 아마 많은 경우 이렇게 집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시면 그런 종교적, 그게 어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기타 종교든 간에 그런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욕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신체적 욕구에는요, 질병 및 기능 악화에 따른 신체적 고통이 증가되고요, 질병 관리를 위한 노인 당사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가족이 좀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가족이 있으나 가족이 더 무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뵀을 때는 특히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요, 뭐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말했을 때 뭐 대학생들이 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줘, 잘 표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체적 욕구에서 오는 이런 질병들은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르신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봉사활동 나가기 전에 그 기관, 연계된 기관을 통해서 기본적 정보를 알고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심리정신적 욕구는 불안, 우울, 특히 독거노인들 우울 증세가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알코올 문제, 술, 담배 이런 문제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찌들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체를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사회적 욕구에서 나타나는 건 특히 노인 학대들,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있지만요, 노인정에 나갔을 때 왕따 당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모임에서 또 트러블이 있어서 관계가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봉사할 때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소외감, 무기력감으로 친구가 없어요. 이분들은 혼자만 있으시니까. 그리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가면 무시당하고 자기 존재감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만 집안으로 은둔형 형태로
갇혀 사시는 거죠. 사회적 욕구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 욕구는 좀 특수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봉사자가 내가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 어르신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포교를 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르신이 갖고 있는 영성, 종교적 가치들을 함께 공유했을 때 훨씬 더 관계 형성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종교적인 특성들이 나랑 똑같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봉사에 활용한다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어르신의 어떤 유형별로 유형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떻든 상황별로 어떻게 봉사를 하면 좋을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르신 개념, 노인. 이게 노인으로 왜냐하면 용어상 이게 학술적 용어상은 어르신 개념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노인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으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노인에 대한 주요 이론이 있는데요. 1951년 이후에 국제노령학회라는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어르신을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저게 안 될까?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주기 발달 단계의 특성들을 배우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각 단계마다의 인간의 특성들, 상태들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상담을 하거나 개입을 할 때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르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만나셨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좋고 어르신도 좋고 같이 좋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똑같은 얘기예요.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인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로 결손되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종 기능들이 기존에 젊었을 때 원활하게 했던 기능들이 뭐죠? 감퇴되거나 퇴보되거나 저하되는 상태에 있는 시기를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나는 너무 쉬운데 왜 저분은 안 될까? 그건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가자는 거죠. 자, 또 하나 특성은 학자들이 말하는 노인에 대한 추상적 정의가 있어요. 좀 막연하거나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첫 번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기능,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울이나 또 강박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가 어르신 시기라는 거죠. 노인 시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특히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회적 왕성했던 활동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은퇴라는 건 또 뭐가 오죠? 수입의 감소가 오는 거죠. 과거에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썼던 것들을 이제는 쓸 수 없는 상태. 거기서부터 뭐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이면 또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복합적인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면에서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뒤에 제가 이제 뭐 퀴즈나 이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들은요, 어떤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요, 이것도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나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지레 비용이 들까봐 아예 표출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처음에 충분히
그러니까 봉사 잘하고 했지만 뭔가를 내가 자꾸만 요구하거나 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이런 것들의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런 위축감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도 이해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은 자립, 근데 대부분 사실 스스로 자립하는 게 쉽지 않죠. 저는 뭐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가장 얘기하지만 2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20대부터 노후 준비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단순하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립이 되려면 결국 어떤 뭐 요소들, 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립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간혹 TV나 이런 데 광고를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기업에서 또 어떤 어르신들을 활용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하는 거죠. 자립을 목표로 해서 자신감을 주기 위한 또 작은 금액이지만 어떤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노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는다 하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노노케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또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젊은 세대보다는 훨씬 더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노노케어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참여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 모든 게 끝났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가 참여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건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는 참여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활동 속에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같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줬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10가지를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것들을 결정해서 갖다 주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때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결국은 참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보호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르신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 정부의 복지정책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 안에서의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 만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보호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아실현하면 청소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 진로를 찾을 때 자아실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르신도 자아실현이 있어요. 그죠? 어르신 나이에 맞는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하며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오락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즐기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의 요소도 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입니다. 존중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들 다 상실되고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요소가 있지만 결국 그런 속에서도 나는 존엄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죠?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실은요, 위에 이것들이 아무리 존중이 되더라도요, 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존엄을 느끼게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봉사활동의 또 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신체, 정신 학대와 착취를 받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경제적 기여나 나이, 성별, 장애, 지위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치매 어르신을 만났다. 근데 이상한 소리만 해요. 심지어는 봉사자한테 욕도 하십니다. 그죠? 치매 어르신의 특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분의 욕하는 걸 존중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욕은 하셨지만 치매 때문에 나한테 막 험한 얘기는 하셨지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유엔이 정한 겁니다.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법령인데요. 법령에 대한 개념인데요. 뭐 이거 여러 법령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르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60세? 65세? 물론 대부분의 법령은 65세.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어르신 얘기할 때 만 65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65세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가면요. 애 취급받아요. 적응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요. 노인복지관 난 젊어서 안 갈래 이러세요. 좀 명함 내밀려면 한 70 정도 넘어와야 가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신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학도 발달되고 자기관리도 많이 잘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어르신의 개념이 사실 65세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왕성하게 또 활동할 나이여서 70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이상 뭐 70세나 80세나 90세나 신체적 노화나 뭐 이런 거는 더 급속히 진행되겠지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로 가지고 뭐 그 어르신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의 상황들을 보시고 어르신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사전 질문을 보니까 70대와 뭐 80세 어르신의 차이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그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체적 측면 뭐 약간 반복이 되지만 신체 구조의 쇠퇴가 일어나죠. 세포의 감소 뭐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볼 필요 없죠. 골격과 수의근의 약화 이건 좀 보셔야겠죠. 활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조심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때로는 젊은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 못 움직이시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고요. 심장 비대와 심장 박동의 약화, 어떤 심장의 어떤 기능들이 저하되는 거죠. 어떤 이런 요소들, 숨 차오르고 빨리 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 외형상의 변화죠. 백발이 증가, 머리카락 감소, 주름살이 증가, 얼룩 반점, 특히 어르신들 반점 생기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뭐 이런 특성이 있다. 만성질환 관련병의 증가, 사실 뭐 보이지 않잖아요.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쉽게 보여지지 않아서 물론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때로 보면 그냥 뭐 마르셨지만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서 먹는 거라든지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대뜸 어떤 병이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봉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신체적인 특성들은 그 담당 연계된 시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알고 가시는 건 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각 및 청각 기능의 쇠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안 들리겠죠. 잘 안 보이시겠죠. 뭐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측면의 변화들을 노인의 특성으로 인지하시고 또는 그 내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그 신체적 질병의 신체 특성을 좀 알고 접근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심리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경직성이 증가됩니다. 기존의 사고 및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내가 한번
내가 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심지어는 또 거부감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데 왜 이걸 안 하시려고 하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들은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특히 어르신의 특성 중에 경직성, 고집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심성 증가, 자신감 약화. 이건 계속 반복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죠. 희한하게도요, 저희 기관에도 그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1000세대가 돼요. 꽤 많죠. 그분들 가정에 방문해 보면요, 한 7, 80%는요, 집에 이게 벨을 누르면요, 어르신들 답변이 오기 전에 뭐가 오냐면요, 멍멍, 야옹야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그런 동물들을 다 키우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고립이 오니까 어디에다 투영을 하냐면 그런 동물, 반려견들에게 애정을 쏟고 같이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애착심을 사물에 한다는 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어르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이런 애착심을 갖는 동물이나 어떤 사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어르신이 훨씬 더 건강해요. 아예 이런 이런 애착심을 어떤 투영하지 않은 어르신은요, 무기력해 있거나요, 질병이 심해서요,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뭐 도리어 어떤 측면에서 뭐 활동력이 있어서 왕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물이나 이런 동물의 애착심이 없다면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세 가지 주요 특성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죠. 사회적인 지도인 정년, 퇴직 및 은퇴로 인해 직업의 상실, 결국 뭐죠? 경제력의 상실이죠. 수입의 상실, 감소,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 측면도 있지만 역할 상실이라는 건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관에서 뭐 복지기관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글도 배우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이런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 복지관도 그냥 노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요, 노인 대학이라고 해요. 그건 뭐죠? 학생으로 소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복지관의 대학의 학생으로 소속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저희 노인 대학에 관련된 회원 어르신들은요, 이게 뭐랄까 자부심도 강하시고요, 소속감도 되게 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대한.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소속을 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상실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써니 같은 경우도 봉사를 하실 때 단순하게 나와 어르신의 관계로 하지 마시고 써니라는 그룹과 어르신과의 어떤 결합점을 찾아서 소속감을 갖게 만들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써니가 주는 봉사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만들어내면 어르신들의 만족이나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점이 그렇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계의 직장 상실은 수입의 감소와 경제적 능력 저하가 초래되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권위가 약화되거나 점차 의존성 증가 및 사기 저하 등 뒷부분이 더 사실은 심각한 거죠.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사회적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은 내가 힘들 때 좀 젊으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면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래서 내가 가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그 말하는 것 자체로 마음이 좀 정화된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뭐죠? 우울이 가중되는 경우, 더 소외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출발은 경제적인 상실에서 오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통계 수치인데요.
이건 좀 약간 뭐 된 통계이긴 하지만 이 추이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우리는 초고령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됐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인구 대비 한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몇 년 전 예측인데요. 저는 이건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더 당겨진다면 그냥 뭐 인구가 늘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비용적인 문제들, 사회적 비용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일할 인구는 줄어들고 뭔가를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역할이나 부담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부담이 또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어떤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짧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열수지만 홀로 지내는 이런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5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홀로 살다 숨진 뒤 방치되는 고독사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나홀로 살다가 홀로 온 죽음을 맞아 방치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8,190명. 그 수는 해마다 늘어서 2016년은 2012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는 2배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만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큽니다. 2012년에 비해 2016년에는 2.1배 증가했고 지난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은 3분의 1 이상인 38.4%에 달합니다. 이처럼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홀로 사는 노인이 매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독거 노인의 수는 지난해 기준 134만 명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에 비해 23만 명 증가했고 매년 5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독거 노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고 여성 독거 노인이 남성의 2배인 25만 명쯤 됩니다. 문제는 독거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빈곤층이라는 것.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독거 노인에 대한, 노인 세대에 대한 실태,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심각성을 좀 부자는 의미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그 봉사활동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자원봉사자의 자세의 역할 중에 각 노인의 특성별 역할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차림새가 중요해요. 물론 봉사하시면서 화려한 복장으로 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적절한 복장, 적절하는 게 좀 막연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복장은 밝고 차분한 색으로 청결감이 있고 특히 여기 중요하죠. 활동하기 쉬운 형태의 것. 근데 편한 것 또는 쉬운 게 편한 건데요. 근데 내가 편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데 예를 들면 슬리퍼 질질 끌고 가고 짧은 바지 입고 가고 이런 복장을 가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활동하기에 적절한 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은 뒤축이 낮은 것, 바닥이 평평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가 봐도 봉사자로서의 단정한 모습으로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칙칙하고 어두운 색이 아니죠. 여기 보면 밝고 차분한 색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화려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좋아하세요. 검정색, 하얀색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채색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밝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복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청결하게 감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당연히 그러실 거고요. 긴 머리의 경우 활동하기에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묶거나 뒤로 말아 올린다. 특히 여자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머리가 긴다면. 향수는 어르신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뭐 적절하게 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 향수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냄새. 그런 경우라면 사실 피하는 게 좋겠죠. 봉사할 때는.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반지, 시계, 액세서리, 뭐 귀걸이라든지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이 봉사하다가 잘못하면 걸리거나 또는 이게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봉사하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적인 차림새고요. 인사 방식입니다. 처음 노인과 만나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어르신이 맞나? 내가 소개받은 어르신이 맞나? 이런 거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에 대상 노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나를 소개하겠죠. 나는 뭐 써니 봉사단의 누구누구인데요. 매주 예를 들면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와서 어르신과 이런 프로그램 할 겁니다. 봉사활동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겠죠. 학생이니까 뭐 학생 소속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설에 선생님, 사회복지사가 노인이나 가족에게 말씀을 드린 후라도 봉사자 본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노인은 물론 가족들과도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경우 대부분 많이 가시겠지만 손자와 사시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집에 가면 자식이 있는데요,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힘든데 질병 때문에 또는 장애 때문에 간병을 해야 되는 아들을, 딸을,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라도 같이 인사드리는 게, 왜냐면 이제 매주 가시면서 어떻든 만나게 된다면 그런 형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가정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화법인데요. 공손한 말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겸손한 척 한다는 느낌을 주며 업신여겼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적당한 말의 사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용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으면 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시설의 담당 선생님한테 주로 어떤 형태로 그 시설에서는 쓰는지를 판단하셔서 그것들 이야기를 듣고 그 용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냥 봉사자를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문적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이다라고 소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화의 원칙이 있어요. 항상 상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거죠.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것이고 항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존재함으로 성립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소통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위치에서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인사죠. 인사는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똑바로. 그래서 들락말락 멀리서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꼭 앞에 가셔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밝게 인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 잘해서 욕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세 번째는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대답은 우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맑고 쾌활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화의 원칙 3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대화법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보겠습니다.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을 구분해서 하시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빨리빨리. 같은 말을 왜 몇 번 하세요? 이런 건 안 좋겠죠. 앞에 건 좋은 거. 이런 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적절치 않은 방식이죠. 억압형이죠. 상대방의 속도라는 건요.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언어 선택 또는 말의 빠르기 이런 것도 다 속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은어라든지 특수한 용어들을
어르신들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눈높이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는 또 이거 앞서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뭐 젊은 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언어 선택도 잘 하셔서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듣는 상대방이 된다. 이것도 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푸념과 욕에는 물론 잠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 그렇군요 그렇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주제에서 벗어나는 스킬을 좀 기술을 발휘하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어려운 경우에 일단은 기다려주는 것,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도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좀 논의하는 그 봉사자끼리 논의해서 그것들을 함께 고민을 얘기하고 거기서 방식을 찾거나 또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항상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뭐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는 속상하실까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은요, 그거 아마 그 봉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속상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실 겁니다. 고문을 주는 거죠. 희망 고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적극적 경청 설문지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이거는 질문을 보시면 나는 어느 정도 경청을 하고 있냐 그 능력 테스트인데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지만 한번 보시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안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흔히 그렇다 3점에서 각 문항별로 점수를 매기시고 합산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27점 이상이면 경청 능력 탁월하신 거고요. 22, 26점은 경청 능력이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뭐 소통 가능한 거고요. 21점은 조금 교육을 다시 제 강의 좀 더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의 증진 방법입니다. 눈을 마주보라. 적절히 끄덕이며 안면 표정, 안면의 즐거운 표정을 짓는 거죠. 행복한 표정. 질문하는 거,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관심을 분산시키는 행동이나 제스처를 피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방해 끊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노인과의 의사소통 원칙입니다. 이것도 중복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춰 얘기한다. 가까운 곳에서 말한다. 천천히 이야기한다. 너무 톤이 높거나 너무 낮게 얘기하지 않는다. 노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말로만 대화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사진, 그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고요. 스킨십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가치관을 고치려들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고 노인의 고집을 꺾지 마라. 노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철저히 보존해라.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요. 야, 어저께 만났는데 어르신이 이랬어 저랬어. 봉사자들끼리 또 막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노인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심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청력이 나쁘어 못 들을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라고 다시 묻는 거죠. 노인의 속마음을 알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이야기에 공감. 노인으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귀담아 들어준다. 이야기를 잘하거나 좋은 행동을 할 때 칭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이게 같이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고요. 노인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심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표정은 밝게 해주고 웃는 것. 다투고 뭐 이럴 리는 없겠죠. 말싸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내면 상황이나 말을 전환시키는 것, 화내지 말고요. 상황을 갑자기 변화시키고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칭찬 많이 하는 것,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 과도한 약속하지 마시고요. 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라, 기다려라,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청각장애인 노인과 의사소통 원칙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청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몸짓, 얼굴 표정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화려한 복장이거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막 해버리면요, 의사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돼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자를 쓴다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 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비언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쓰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5번 중요하죠. 입술 모양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왜냐하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입 모양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알아들 수 있는 거죠. 한 문장을 말하고 난 뒤 단문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끊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 뭐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장애 노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 시각장애인 노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 특성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시각이라는 장애인, 시각장애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일단 시각장애 노인들 바로 앞에 서서 말을 건네는 것. 3번 같은 경우 노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특히 4번 노인들은 만지고 냄새 맡고 듣는 것을 통해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언어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비슷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대화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소음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실 없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답답하잖아요. 말 표현들이 잘 안 되니까 성급하게 끊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완전히 이야기할 때까지 귀담아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입니다. 치매 노인은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인지 능력이 특히 저하 많이 되고요. 뭐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도 요소되지만 치매는 가장 특징은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한 말도 하고요, 기억 못 하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봉사자인지도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어르신은 치매 노인들은, 진단받은 노인들은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갈 때는 치매 경계선에 있거나 또는 치매가 아주 경미하게 진행되는 어르신은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치매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이것 저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 단어 선택이 안 되니까 형상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한 건 혼동하기 쉽죠. 문장 이해 떨어지고요. 뭐 대화한 내용도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치매가 심한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반복적으로 자주 만나면 뭐 그런 게 덜 하겠지만 어쩌다 뭐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거나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형 치매 선별 설문지라고 해서 내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이런 요소들이 있나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요소들도 반복적인 거죠. 이런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치매라는 걸 모르고 갔는데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 담당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어디 갔는데 깜빡해서 길을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요.
잠깐 방심했을 때 또는 위험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의하셔서 그 봉사의 방식이나 또는 대상을 바꾸는 심지어는 그런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각 특성별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실제 복지기관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뭐 전체적인 기관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관 사례를 들여서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 이야기 뭐 OX 퀴즈 했는데요. 자, 질문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치매 노인은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네. X입니다. 왜 X이냐?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설명하는 건 맞아요.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너무 길게 문장을 내서 복문 형태로 너무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하면 사실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결하고 어르신의 필요한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단어 선택, 그다음에 말하는 속도를 가지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간결하게 설명했을 때 어르신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특히 일반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어르신,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에 치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 노인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퀴즈를 냈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것도 X입니다. 뭐가 틀렸냐? 무엇을 요청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건 맞아요. 근데 뒷부분이 틀린 거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요청하는 건 혼란을 주는 거죠. 뭐를 요청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뭐 질문하는데 한 번에 10가지를 동시에 질문하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메모하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메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간단하게 질문하는 게 맞겠다. 되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실수해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친해지고 하다 보면 뭔가를 내가 막 해주고 싶으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동시에 하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간단한 한 가지 요청만, 질문만 하자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치매 노인은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배려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는 한번 들여다보시면 뭐 틀리는 것 같지 않죠?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가 틀리나요? 다소 답답하다가 틀릴까요? 아니죠? 이거는 맞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기다려라. 사실 지금 세 가지 퀴즈를 냈지만 그 기준은요, 어르신 입장에서 천천히 단문으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죠. 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치매 노인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 혹은 확인하는 질문을 대화 중간중간에 자주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항상 뭐 여러분 시험 문제 잘 푸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이상한 단어들이 툭툭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틀린 문제이죠. 답은 X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일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질문 뭐죠? 자주 한다고 나와있죠. 중간중간 자주. 이건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얘기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주 한다는 건 말을 끊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누군가 자꾸만 질문한다고 해서 말을 끊으면 공감받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막히는 걸로 느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X입니다. 불필요한 테스트 필요 없습니다. 중간중간 끊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치매 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당연히 X겠죠? 바로 지적하는 거. 그죠? 물론, 욕설을 하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는 그거를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속상하셨군요, 화가 나셨군요 정도로 공감해주고 다른 주제로 살짝 유연하게 넘어가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거 잘못했어요, 그건 억압형, 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르신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지적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다 100점이죠? 뭐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100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할 때 그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현장에 나간다면, 물론 써니 봉사단은 이제 자체 프로그램이나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올해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현장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맞춤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상황들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최소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봉사 패턴이나 형태들을 좀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 저희 기관에서 했던 봉사활동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자,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하도 매스컴에서 사회복지시설 휴관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휴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잠시 쉰다는 게 뭐 2달, 3달, 6달, 10달을 잠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일주일, 보름 정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휴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심지어는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이 돌았어요. 위기 대응 형태로 해서. 그래서 시설에서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가정방문 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는 전화 상담을 해드렸어요. 안부. 문자 드리는 것보다 직접 목소리 듣는 거 좋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 스마트폰이 영상 통화가 된다면 영상 통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50가정의 어르신 집에 전화를 해서요, 상황이 어떤지, 어려운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질문을 드리고 상의 드리고 안부 문자, 안부 전화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직원들이 했지만 이런 전화 봉사로 안부 상담하시는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 있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기존의 그 어르신과 써니 봉사단이 긴밀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오래된 관계라면 사실 소통하는 채널이 꼭 전화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의 매개체를 잘 구성해서 어르신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고 또 우리도 그걸 한다면 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는 이게 만약에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 좀 쓰고 좀 중고래도 이렇게 기증받을 수 있는 거 받아가지고 어르신 집에 대여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관에 소식을 알리고, 왜냐하면 스마트폰도요,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아예 그것들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래서 뭐 복지관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과 또 소통할 수 있잖아요. 영상들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관에 하는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전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접촉입니다. 근데 왜 저희가 이걸 했냐면 전화 상담만 지구장착했더니요, 여전히 전화할 때 답답해, 힘들어, 뭐 우울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가도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나마 예전에는 복지관이라도 오셔서 뭐 아침에 오셔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하고 막 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하소연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직원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산책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건 방역을 예방 조치를 철저한 상태에서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어르신 집에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방역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이것도 되게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요. 이런 거에 동참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금 그 우리가 긴급 상황들이 조금 호전된 상황에서 했던 게 또 뭐냐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한 10명 정도를 그 팀으로 짜가지고 어르신들 그 체조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건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했죠.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나 뭐 이게 공터 같은 데 있죠. 동네에. 그런 데 모여서 전문 체조 강사가 와서 했는데요. 저는 뭐 써니 봉사자들이 이런 어르신들 체조 같은 거 훈련 받으셨어요. 와서 이런 봉사를 해주셔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젊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또 하시면 물론 어르신들에 맞는 뭐 체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체조, 건강 체조 교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때로는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에서 만든 체조 매뉴얼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모델로 동참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굳이 왜 직원들이 뭐 이렇게, 왜냐하면 기존에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나 이런 포스터도 사실 있더라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만든 거. 근데 저희는 그걸 쓰지 않고 일부러 친근한 얼굴들이 자기 얼굴을 비춰가면서 어르신 집에다 이걸 붙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매트랑 밴드 같은 걸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걸 시연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써니에서 이걸 한다면 써니가 제작한 봉사자들이 직접 이렇게 모델로 출연하셔서 이런 포스터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배포하시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매일 갈 필요는 없으니까 하시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집에 이게 이제 뭐 사진이긴 하지만요, 이게 여러 사람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집에 이게 붙여놓으시면 되게 흐뭇해 하십니다. 예,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저희가 2탄도 했어요. 2탄은 요건데요. 뭐냐면 이제 그 지압하는 거예요. 지압봉 같은 걸 드리고요. 이것도 포스터를 붙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형태의 봉사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3탄도 곧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번째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가 문화 정서활동 지원이라고 해서요. 집에 못 나오시는 거 답답하잖아요. 근데 뭔가 뭐 동기부여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콩나물 키트라는 걸 나눠드렸어요. 무료로. 그리고 그 키트를 키우시는 것들을 사진을 찍고 뭐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일지 형태로 쓰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 콩나물 키워가지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다 콩나물 끓여 먹었다 뭐 이런 거지만 되게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콩나물 키트, 대파 키트,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토마토나 이렇게 안 했던 이유는 단기간에 빨리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키트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건데요. 이런 걸 나눠드리고 이것들을 체크하고 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나중에는 그걸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 이제 일지를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수한 날이죠. 생신날이나 어버이날 같은 뭐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드리는 거죠. 선물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아주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뭐 몇 번 있는 행사지만 되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있다. 특히 생신잔치를 축하해주는 어떤 파티셔처럼 기획을 해서 그 어르신 해당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 어르신도 되게 좋아하겠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고요. 저도 이런 추석 때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들을 직원들이 800세대인가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어르신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식도 심지어 찾아오지 않는데 복지관 직원들이 예쁜 꽃과 과자를 주니 너무 고마웠어, 행복해 라고 표현해 주시는 어르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 상자는 과자예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옛날 과자. 그리고 화분, 작은 꽃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과자는 먹는 거니까 그나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야, 이 꽃은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또 버리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요. 의외로 너무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하죠. 우울은 뭐죠? 칙칙한 느낌을 들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화사한 뭔가가 집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꽃보다는 노랗고 빨갛고 뭐 이런 꽃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꽃을 받는 기분이 아주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모든 기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매일 130가정의 도시락을 배달하거든요. 조리실에 조리를 하고 봉사자들이 또는 봉사자 없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못해요. 대체식으로 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완화되면 이제 매일 봉사활동이 사실은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많은 복지기관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직접 조리하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다면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면 안부도 묻고 상황들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방 물품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일, 뭐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손소독액을 만든다거나 비누도 요즘에 이제 환경 관련된 것들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비누를 직접 만들고 지금 저희 기관에서는 대학생이 한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셨는데요. 뭐 주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M 관련된 미생물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EM 비누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것들을 나눠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그리고 대학생들도 환경적 어떤 의미를 좀 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고 나눠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나눠드린 거예요. 빠샤 세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손소독제, 모기태제, 면마스크, 응원 편지를 써서 어르신들 가정에 나눠드렸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상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마 써니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건 매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오순도순 우리 동네라고 해서 초등학생, 대학생, 어르신 이 세 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르신 9명이니까 초등학생이랑 그러니까 봉사장 포함하면 매칭해서 한다면 한 30명 정도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보시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 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호 이해 프로그램 등을 해서 세대를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뭐 프로그램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요리도 만들고요. 나들이도 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직접 못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하는 게 자서전 작성하는 것들을 해서 책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시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거나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 다 마감됐습니다. 내년에 할 때 연락 주시면 저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학습 정서 멘토링 예그리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소득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학습 과외지도 하는 겁니다. 학습 지도하는 거죠, 1대1로. 이것도 1대1로 해서 활동 지원비도 들여가면서까지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으로서 자기 어떤 재능들을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학습의 기회들을 또 이렇게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요, 지역에 모집하면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예방교육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력 예방, 흡연 예방 뭐 이런 예방교육들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선발이 되면 저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 이수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만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교육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교육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뭐 10명, 20명 교육시키고 학급에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봉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 그 어르신들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또는 자기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봉사자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결국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 뭐죠?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라는 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거라면 도와주면서 행복하고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거죠. 서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쌓이면요, 어르신들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영어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강화되면 어르신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시거든요. 아,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활동들, 움직임들이 어르신들의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은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겁니다. 그죠? 아마 그런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돕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복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지를 만들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